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에 나른함을 날려줄 뉴스 1타 강사 김은미입니다. 알아야 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쪽집게 강의입니다. 기싸움. 네, 지금 부산 북갑. 이 박민식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구포초등학교 운동회의에서 두 사람이 같이 참석을 한 건데 이걸 기싸움이라고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짝 좀 묘합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봅니다. 링컨 같은 인물, 링컨 위인이죠. 링컨 같은 인물이라 그래 라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 이 주말 사이 총격 피습을 당할 뻔했죠. 그런데 괜찮아 원래 링컨 같은 인물들은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일단 요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네,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워싱턴 DC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단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또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주요 인사들, 또 언론인들까지 2,60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고 30여 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만찬장 뒤편에서 탕탕탕 하는 굉음이 몇 네. 차례 들려온 겁니다. 그 직후 비키세요, 뭐 엎드려라 이런 굉장히 다급한 외침이 나오게 됐고요. 네. 참석자들이 일제히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고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등 주요 인사들도 연단에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이 당시 상황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네. TV를 통해서 송출됐던 당시 상황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I think I heard at least 3, maybe 6 gunsho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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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Everyone ducked, got on the floor. People were underneath tables. 네, 사실 이 만찬장이 기자들이 모여있는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이었었어요. 그런데 총격, 이런 이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저마다 나와서 자신의 SNS로 이렇게 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죠. 막 정신없는 상황, 정말 내 목숨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김종국 원장님, 근데 아까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부터 피신을 안 하고 일단 벤스 부통령 먼저 피신하고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빨리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경호 수칙상 대통령이 가장 최우선인 거죠.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사람을 경호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데 제가 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담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벤스가 다음번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벤스하고 루비오 두 사람이 있는데 네. 나가 세력 같은 경우는 벤스 부통령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호도 저런 식으로 차별을 하나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아마 그날 현장에서 네.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 담당 자체가 상당히 느리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벤스 부통령은 빠르게 경호 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네. 저 나중에 그 경호 담당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테러 행위와 관련해서 경호가 저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 경호 상황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몇 번씩 벌어진 상황에서도 경호 관련해서 왜 부통령이 더 먼저 됐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경호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일단 정말 천만다행인 게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멜라니아 여사도 이 주요 인물들이 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다 무사히 잘 대피를 했고 범인도 잡긴 잡았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범인은 대체 누굽니까?
네, 바로 콜 토머스 앨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앨런은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대죠. 공과대학입니다. 칼텍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하고요. 네. 지난해 컴퓨터공학 석사학위까지 받고 나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도 오.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유명 과외업체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을 했는데 이달의 강사로 선정되기로 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를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칼텍 대학 시절에 교내에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직을 수행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네. 그만큼 대인관계도 원만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앨런을 지도했던 한 교수에 따르면 수업 시간마다 맨 앞줄에 앉아서 굉장히 성실하게 수업을 네.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소식을 더 믿기 어렵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앨런은 2024년에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 측에 약 2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만 7천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부한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네. 이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봐도 명문대를 나와서 독실하고 성실하고 건실한 청년이다. 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검거됐을 당시 그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Where's it coming from? Crossfire! Watch ou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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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Open the door! Just open the door! FBI, coming up. 8:36 tonight, an individual charged a U.S. Secret Service checkpoint here in the lobby area of the hotel. He was armed with a shotgun, a handgun, and multiple knives. As he ran through that checkpoint, members of law enforcement from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네. 조금 전에 그 CCTV 보셨나요? 지금 보면 이 검색대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막 달려듭니다. 돌진해요, 그냥. 근데 이게 정광재 이 대변인님. 예. 아까 저희 분명히 명문대 졸업한 엘리트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다 괜찮았고. 근데 되게 무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냥 돌진을 한다는 게. 왜일까요? 그렇죠.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테러를 시도했던 거예요. 네. 사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렇죠. 용의자는 그런 모습 없이 쇄도하고 거기서 그래서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체포가 되는데 범행 동기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소아 성애자 이런 것들을 범행 동기로 하고 트럼프의 최고위 공무원부터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앱스타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미성년 여성들을 사회 유력 인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르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뭐 PC주의 반대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범행 동기를 갖고 이번 테러를 모의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 앱스타인 스캔들과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라는 게 정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정국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해리스 전 대통령 후보를 뭐 25달러 후원을 했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 2024년에 25달러 후원을 했었던 사람이 2년 만에 총을 들고 뭐 난입을 하는 게 너무 약간 점프된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해요. 아마 근데 그 범행 직후에 그 아파트까지 수색을 했는데 네.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데 기사가 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정신 감정도 좀 해봐야 된다. 받아봐야 되는. 상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범행 동기도 그 앱스타인 파일 네. 이걸 이게 너무 이게 그 심체가 그게 몰두한 것 같아요. 이걸 팩트로 실제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거론됐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그 너무 확신하고 자기가 응징하겠다 이런 데 약간 과대망상이나 정신적으로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저 보면 이게 경호도 큰 문제예요. 우리 이번에 파키스탄 봤죠? 네. 그게 경호의 모범이에요. 파키스탄에 협상할 때 호텔에
다 이게 미리 투숙객들 다 내보내고 네. 그대로 하잖아요. 진공 상태로.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대통령 행사는 경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그 상당히 그 큰 문제로 아무리 개인적인 동기 뭐 이란 전황과 관계 없어도 네.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아무리 이란전이랑 관계가 없다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어? 여론이 좀 안 좋다는 방증인데?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다 이 골고루 좀 보안이 좀 문제다. 이게 벌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무기를 한두 개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단 산탄총도 있고요. 권총도 있고 흉기도 여러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건 보니까 정기적으로 여동생 얘기에 따르면 훈련도 받았다는 거죠. 계획범죄다라는 건데 이게 김용남 의원님. 네. 우리가 뭐 미국에서 뭐 총기가 이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총은 있을 수 있다 치는데 산탄총을 갖고 왔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규모의 테러를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산탄총은 이렇게 총알이 확 퍼지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살상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대통령 만찬장에 금속 탐지기는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자단 만찬이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언론인들이 주로 초청 대상이다 보니까 초청장 내지는 비표를 받은 언론인들은 금속 탐지기 통과 없이 그대로 입장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자단 만찬 방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싶고요. 미국은 워낙 총기가 흔한 나라라서 사실은 저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제 기억에는 1980년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저 바로 호텔 앞에서 총격을 받아서 그때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됐는데 그 총격을 가한 테러범을 잡고 나서 왜 범행을 했느냐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아주 유명했던 여성 배우인 조디 포스터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범행 동기가 정상적인 사고에서만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이 벌어지려면 뭐가 다 이렇게 설상가상 일이 그렇게 여러 개가 이제 합쳐져서 큰 일이 터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 레이건 전 대통령 45년 전인가요? 똑같은 바로 이 호텔에서 똑같이 피습을 당했었죠. 그때 그 모습 저희 같이 준비돼 있죠.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아이코 지금 이 바로 총기가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급박하게 지금 몸을 낮추면서 대통령을 경호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미 이 폐 쪽에 총기를 맞고 급하게 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호텔에 이 프레지던트 워크라는 다른 이 별도의 길이 생기기도 했었다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45년 뒤에 바로 이번 주말에 며칠 전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보니까 금속 탐지기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통과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금속 탐지기가 연회장 인근에만 설치돼 있어서 네. 이게 보안상 허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힐튼 호텔에서 금속 탐지기가 입구에 그러니까 호텔 입구에는 없었고 연회장 근처까지 와야지만 이제 그 보안이 시작이 됐다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탐적자가 호텔 밖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에 티켓 검사, 그제서야 티켓 검사가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호텔 안에 들어와서 금속 탐지기에 도착하기까지 호텔 투숙객용 엘리베이터를 지나갔고 네. 만찬 전에는 티켓이나 이 티켓 외에 신분증이나 기자 배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보안상의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해당 용의자가 힐튼 호텔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결국은 용의자가 비교적 굉장히 쉽게 연회장 근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호텔 입구는 아니고 연회장 인근에만 금속 탐지기가 설치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범행을 하기 10분 전에
직전이라는 거죠. 직전 성명서에 뭐라고 썼느냐 같이 볼까요? 이 성명서에 따르면 보안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만약에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와도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걸 이미 통과를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이 범행 10분 전에 이미 그 안에 범죄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지금 글까지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란 요원이었다면 이란 얘기는 서정욱 변호사님. 이란 요원은 아니라는 방증은 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범인이 보기에도 한심해 보이는 보안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뭐 파키스탄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이게 호텔 입구에서 그때는 이게 금속 탐지기로 제가 우리나라 이게 노무현 대통령 초청 호텔에 제가 불교 행사 네.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건 다 검색을 처음부터 해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요. 현직 대통령이 제가 보니까 4명이 암살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링컨 케네디는 유명한데 또 이게 2분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직 대통령 중에 테러로 부상당한 사람도 꽤 있어요. 아까 레이건도 봤지만 네. 이거야말로 이게 경호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미국은 전 세계 테러리스트가 다 노리는 거고요. 미국 자체가 이게 총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기관총으로 그대로 이렇게 난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끔찍하잖아요. 그쵸. 오죽하면 이게 10분 전에 저렇게 조롱을 할 정도로 이게 경호가 허술했을까? 이번에 아마 이게 그 경호 SS 비밀 경호국도 이게 아마 상당히 개편 논의가 있을 겁니다. 경호국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 징계,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건데 또 일각에서는 아이 근데 그래도 좀 멋있긴 하더라. 보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 앞에 짠 나타나서 몸으로 막 맞고 이러던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모수 잠깐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이 지금까지는 약간 평온한 그런 상황이죠. 뭐 이런 거 좀 보여주고 근데 뭔가 뻥 소리가 나고 멜라니 여사가 바로 이상한데? 그 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일단 몸으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영화 보디가드인가요? 휘트니 휴스턴. 네. 그거에 버금가게 아니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해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김종욱 부원장님 또 한편으로 보면 저게 역할 아니야? 안 하면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옛날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게 경호원들이 몸으로 그냥 뒤에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테러가 왔을 때 총탄을 직접 대통령에게 맞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경호의 수칙의 핵심은 대통령의 목숨을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경호는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긴박해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최근에 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아브라함 월터 미국 교수가 쓴 책인데요. 네.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민들한테.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폭력 사용하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021년도에 민주당 지지층은 33%, 공화당 지지층 36%가 정당하다고 얘기했어요. 정당하다? 네네. 근데 2017년도에는 8%였어요. 네. 거의 4배나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오, 네. 그리고 21세기에 미국에서 좌우파 민병대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민병대라고 얘기하는 거 민간이 무장을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미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 가속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회와 전 세계가 이제 거의 일정한 수준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속주의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표적은 누구겠어요? 고위 관료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경호를 갖다가 과거에 비해서는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모습을 보면 전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자작극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막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저렇게 경호가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자작극은 아니겠죠. 어떻게 누가 목숨을 걸고 자작극을 하겠습니까? 많은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경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뢰.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측면에서 경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자작극 아니야라는 얘기도 미국 내부에서 좀 소울소울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트루스 소셜,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네. 정말 멋진 저녁이었다. 반어법일까요?
우린 다시 한번 행사를 치러야 할 것. 멋진 뭐 별거 아니었어. 괜찮아. 멋진 저녁이었어.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시간 뒤에 처음에 이 행사에 나왔던 보타이 그대로 하고 나와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I've studied assassinations, and I must tell you, the most impactful people, the people that do the most, you take a look at the people, Abraham Lincoln, I mean, you go through the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this where they got them. We'll do it again within the next 30 days, and we'll make it bigger and better and even nicer. 네,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김용남 의원님. 네. 센 척입니까? 진짜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뭐 이번에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해가 가해진 건 아니죠. 사실은 그 행사장 안까지 접근을 못하고 그 전에 검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이번이 3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쵸. 사실은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 2024년 7월 때는 정말로 위험했었죠. 이제 귓가를 스치는 총격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대선판이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보다 유리하게 돌아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오늘 그 어떤 시도가 있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링컨 대통령에게 비유하는 듯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면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싫어하는 사람은 더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자료화면을 봤습니다만 45년 전에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실제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총알을 맞았으니까. 근데 유명한 일화가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총알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집도의나 의료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모두들이 공화당원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맡기는 상황에서 그런 농담을 던졌는데 그런 게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본인을 링컨 대통령에게 빗대는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유머로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가 오히려 역사적인 평가를 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 자작극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의연하게 보이는 면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게 사실 벌써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3번째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3차례나 직접적인 총격 위협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 7월에 대선 후보 시절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당시 총격범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시는 후보였죠. 소총으로 8발 정도를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 윗부분에 관통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귀에 피를 흘리면서도 오른손을 주먹을 지켜든 그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되면서 굉장히 대선 판도를 뒤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불과 2달 뒤에 또 한 번 총격 위협에 노출이 됐습니다. 같은 해 9월에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다른 암살 시도가 포착이 된 건데 당시 이 남성은 경호원들의 총격을 받아서 결국 도망을 쳤지만 이후 체포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2년 동안 3번이나 그리고 이 해마다 이런 어떤 충격 사건이나 피습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살짝 올라가고 여론이 좀 반전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뒤에 이어졌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같이 볼까요? 부정이 63, 긍정이 37. 정광재 대변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뭔가 자기가 자작극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런 총격이 있기 전에 캐롤 레빗이라고 그 백악관 대변인이 있잖아요. 오늘 밤 샷스 파이어드라는 게 총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있을 것이다. 이 레빗 대변인은 상당히 날카로운 말들이 기자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는 그 백악관 그 관료들 사이에서 오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비유죠. 이 샷스 파이어드라는 말이 정확하게 총성이라는 뜻으로 한국말로는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음모론이 부각된 건데 이 음모론은 사실 미국과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곳에서 많이 확대 재생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음모론이 되려면 이 용의자 있잖아요. 네. 용의자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택을 나온 최고 엘리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 범행에 이용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음모론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사회도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 폭행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거듭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기싸움입니다. 네. 이 기싸움 대체 뭐냐? 이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 지금 부산 북갑에서 서로 대결 중이죠. 근데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 뭐 체육대회인데 어제. 안녕하세요. 엄마가 우리 초등학교 31회, 큰형은 53회, 누나는 55회, 작은 형은 59회, 저는 60회, 또 우리 여동생은 62회입니다. 이 학교가 앞으로 100년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대표님 침입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좀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잘 되시길 빕니다. 네. 제 오늘 키워드가 기싸움이죠. 서정욱 변호사님. 첫 대면 기싸움. 누가 이긴 것 같으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박민식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네. 지금 서로 이게 제 생각에는 몇 마디 좀 이게 말이 나누는 게 이게 마치 이렇게 그냥 딱 보고 헤어지는 게 이게 맞나? 아무리 공사가 있잖아요. 저분들이요. 다 이게 법조 선후배입니다. 저 박민식 이분이 외무고시하고 사법고시를 다 붙은 분이에요. 법조도 이게 그 선후배고요. 또 이게 윤석열 정권 때 같이 내각의 장관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저는 의례적으로라도 몇 마디 좀 덕담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봐도 차갑게 이렇게 기싸움하고 가는 게 야 정치가 이렇게 비정한가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좀 더 말이라도 하지 그러셨는데 네. 사실 이 두 사람 지금 박민식 전 의원이 35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37회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께서 34회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하고 다 같이 사실 사법연수원 같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죠. 사법연수원은 보통 2년 2년이니까. 다니니까요. 이제 박민식 후보하고는 이제 제가 2년 차 때 1년 차로 들어와서 겹치는데 한동훈 후보는 뭐 조금 차이가 나서 연수원에서 겹칠 일은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자료화면 첫 부분에 나오는 것 때문에 소위 S모대가 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배로 보나 뭐 대학으로 보나 네. 또 검사 선후배로 보나 누가 봐도 이제 모든 기준에서 그 박민식 후보가 다 선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악수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툭 치는 거는 보통 선배가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치지만 후배가 선배 어깨를 그렇게 툭 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한동훈 후보가 네. 이리저리 선거운동을 참 새로운 방법으로 잘 하고는 있던데 네. 저런 게 이제 좀 뭐랄까요 동방예의지구 기준으로는 좀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럴 때 물론 박민식 후보가 먼저 친 것 같긴 해요 어깨 쪽을. 그럼 선배가 쳤으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지 거길 꼭 응수한다고 더 세게 저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저건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네. 우리나라 정서상은 그렇지 않나요? 요거는 정광재 대변인 말씀도 좀 들어보죠. 글쎄 뭐 친근감의 표현 아닐까요? 경쟁하지만 오랜만에 그 검찰 선배 또 대학 선배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무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저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축이 못생겼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민식 장관도 그 이렇게 왼쪽 손으로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라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 정도 스킨십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그냥 그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폄훼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통상 후배들이 친근감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몸에 저희 지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게. 저희 유튜브도 지금 같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 혹시 댓글로 김용남 꼰대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건 아니죠. 네. 다 개인 의견이세요. 다 저만의 의견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후배가 선배한테 할 상황은 아니잖아라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박민식 의원은 아무 말 안 했는데 현장에 있는 한 지역 시민한테 이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실 말씀 다 부산이 니 파비가 타워평에서 사는 놈이 부산에서 제일 왜 와서 부산에 와서 일하는데 부산에는 니 필요 없거든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그 밑받침해주는 동네가 부산 복근전 하나 다 하셨어요? 아주 멀었다 그래 다 하셨을 때 더 남았다. 할 말 많다라고 지금 뭐 아주 작심하고 지금 지영민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광재 대변인님. 좀 당황스러웠을 법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조금 전에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총격 있은 다음에 30분 후에 와서 이거 계속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반응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좀 담대하다, 대범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했잖아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네. 보였던 그 일 때문에 정통 보수 지지자들, 특히 강경후 그 지지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딘가요?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도 지지자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그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라고 해서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잖아요.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유권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0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수많은 비토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국정 지지율 높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얘기 다 듣고 본인이 좀 대담한 모습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대하는 지지자를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 굳이 두 사람이 같이 왔다는 거, 이 자체가 일단 기싸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또 기싸움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두 사람이 원체 친하다라는 거죠. 두 사람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사실 35개, 30개에다가 둘 다 특수통이죠. 거기다가 둘 다 장관을, 윤석열 정부 장관을 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동훈, 박민식 후보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약속 대련일 수도 있어. 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에게 반대 이야기를 들었죠. 반대. 고성국 박사가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유튜브에 네. 당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해도 난 안 한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했어요. 박민식 전 의원이. 예, 아마 이게 단일화를 하면 한동훈 사퇴하면 단일화 되겠죠. 아마 이게 박민식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이 워낙 엇비슷해요. 네. 두 명이 엇비슷하거든요. 좀 이따 뭐 다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화가 더 어려워요.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 이게 뭐 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럴 때는 이게 3등이 포기하는 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엇비슷한 여론인데 박민식 후보가 사퇴해서 단일화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박민식 후보가 사퇴할 경우는 전혀 없다. 한동훈 후보가 사퇴하면 몰라도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김종국 부원장님 두 사람이 지금 보면 또 그렇게 또 날선 얘기까지는 또 안 해요. 악수하고 뭐 잘 되시길 바래요. 뭐 이 정도 선. 두 사람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뭐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명을 해서 축출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무소속으로 나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야 단일화해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라고 장동혁 대표가 자기 잘못을 치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단일화의 걸림돌 같은 경우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면 결자 해제해라, 이선후퇴 해라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걸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막판까지도 단일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부산 유권자,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의 네.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그쪽 지역이 워낙 쇼츠로 많이 올라와서 네. 물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 서울 갈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까 타워팰리스 얘기하는 게 뭐 부자 동네 살면서 여기 와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고 연고도 별로 없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 같기도 하고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정반대는 국민의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못 찍겠고 그런데 그나마 한동훈이 있으니까 한동훈을 찍어볼까라거나 야 국민의힘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회초리가 필요한데 회초리가 없었는데 한동훈이 왔으니까 회초리를 쓰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볼 때는 단일화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일화가 아니고는 이 두 사람,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 마음을 모을 수 없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 지금의 지도체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두 사람이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두 사람이 결단하는 순간 장동혁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전체 선거판은 또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매우 제가 볼 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예요. 하정우 수석이 35.5, 한동훈 28.5, 박민식 26.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사람이 몰려 있죠. 이 하정우 수석이 제일 높긴 합니다만 만약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 치면 그러면 또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럼 또 과반이긴 해요. 그러니까 참 묘한 상황이에요. 물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단순 합산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든 것이 후보들 입장에선 항상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단일화 협상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단일화의 방법, 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문항 설계,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아주 사소한 부분 갖고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직 선거전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은 이제 출마가 예상되는 것이지 출마 선언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상 출마를 공식화했을 때 여론이 얼마나 더 반영이 될지도 봐야 되고 근데 부산 북구갑은 뭐 평택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전 막판까지 단일화 이슈가 계속 제기되는 선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여론조사 볼 때 조심할게요. 네. 한동훈에게 그 확정이죠. 네. 하정우도 이게 사실상 확정이에요. 네. 그런데 박민식은 지금 공천 아주 경합 중에 있어요. 이영풍 KBS 기자가 나가는데 이거 한 5%에서 10% 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영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박민식 안 밀어줍니다. 가상 대결할 때 이거 아직 경쟁 중에 있고 공천 중에 있기 때문에 역투표한다. 저는 저기에 한 5% 정도를 더 더해야 그게 박민식 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저도 때문에 그럼 박민식 한마디만 후보가 더 높다. 한마디만 좀 보탤까요? 네. 한 달 전에 비슷한 여론조사를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는 박민식 후보가
가장 높은 그 지지율을 보였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내려간 지 이제 보름 됐거든요.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론 지형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지고 박민식 전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뭐 정체 또는 소폭 하락한 거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김정욱 원장님. 저도 하정우 수석을 위한 설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일반 여론조사인데요. 전부 자기 눈에만 물을 대고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죠. 네,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에 의하면 하정우 후보가 44.3%가 나오고요. 한동훈 후보 24.8%, 박민식 후보 24.6%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적극 투표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뭐 나오게 된다면 더 높은 상황이고 또는 한동훈, 박민식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서로 섞이지 못하는 유권자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 못하는 게 있고 네. 또 반대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예를 들면 내란 세력 정당의 후보를 찍을 수 있어라고 하는 또 보수 중도층들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부분 관련해서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자기 논에 물을 대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구 유권자들이 어떤 민심을 보고 있는지 잘 포착하고 거기에 많은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이 막판에는 배지를 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보니까 농사는 잘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논에다 물을 넣었지만 열매는 한 군데 논에만 열릴 텐데 다음 두 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 하정우 수석 이 뭐 아직 뭐 나온다고 발표도 안 했으니까 발표하면 뭐 좀 더 한 번 더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의 나온 게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제가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2시간가량 하면서 불경 6.3 지방선거 승리에 견인차가 되달라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2시간 만났어요. 좋은 소식 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나는 얘기를 들었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출마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해석되죠. 통상의 경우에는. 그리고 하정우 수석이 정말 출마의 의지가 없었다면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오래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겠죠. 진작에 칼같이 끊었을 텐데 지금 꽤 여러 주가 됐잖아요. 네. 하정우 수석의 출마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 입장을 공식화해서 출마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부산 자체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부산 북갑도 시끌시끌하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지금 이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 개혁신당 후보인 정의안 후보가 테러를 당했다. 그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는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이 보면 이 지나가는 차에 안녕하세요 정의안입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차에서 음료수가 훅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깜짝 놀라서 뒤로 꽝 머리를 부딪히고 병원으로 실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음료수가 이게 그 아주 뜨거운 음료나 이런 거는 뭐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일반 음료수를 던진다. 그러면 이게 폭행입니다. 그런 게 다 폭행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면서 이게 그 내진탕을 상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음료수 던진데 넘어져가지고 내진탕까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그 상당 인과관계라 해가지고 이게 그 예견 가능성 이것도 이게 따져봐야 돼요. 따라서 이게 폭행치상 내진탕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네. 아니면 이게 그냥 폭행으로만 책임 물을 거냐? 아주 이게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음료수 던질 때는 저렇게 설마 넘어지고 내진탕 걸릴 예상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게 선거법에 후보자
폭행에게 가중 처벌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한 범죄라 봐요. 후보자인데 저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테러에 준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잘하면 잡아서 또 도주했잖아요. 네. 질도 안 좋아요. 욕설도 많이 했고 따라서 이제 그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사실 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음료수를 부어버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이거 테러 아닙니까? 너무 심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김종욱 부원장님 이게 너무 과열이 된 걸까? 이 시민이 던지면서 한 얘기가 어린 사람이 무슨 시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린 사람은 시장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우리 법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한 행위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정당이 싫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싫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음료수를 냅다 뿌리는 행위를 해서 뭐 본인 것이 이후에 내진탕까지 가는 것을 인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소위 이 아주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선거운동 자체를 갖다 방해하는 행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1세기 이후부터 매우 극단의 정치 그다음에 소위 전쟁 같은 정치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네. 이걸 누가 만드느냐 따지고 보면 저 택시 기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싸움을 하죠. 그다음에 상대방을 제가 볼 땐 거의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않을 정도의 싸움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당이나 그런 인물들을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 정당이나 상대 인물에 대해서 적과 같이 대응하는 양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양상이긴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나와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행정 아니면 좀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뭐 저 정의안이라고 하는 후보가 나쁜 얘기를 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면 거대 양당에 있는 소속도 아닌 작은 정당에 있는 후보인데 저렇게 어떤 아주 상당히 그 모멸적인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우리 유권자 모두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제발 부탁인데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되면 오히려 저분을 또 누가 또 신상을 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당 출신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싸움의 정치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거는 진짜 아름답게 즐겁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살짝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택시 운전기사님이 한 건 아니에요. 차가 지금 나란히 두 대가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택시고 이 앞에 차는 일반 승용차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거죠. 자칫 마녀 사냥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미국, 백악관이든 우리나라든 이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 거듭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눈물의 사퇴입니다. 누가 눈물의 사퇴를 했는가 직접 보시죠. 선언을 한 지 73일 되는 날입니다.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주말 사이에 내가 대구시장을 포기하고 보수 후보를 돕겠다라는 취지로 눈물을 머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정국 변호사님, 달성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근데 계속 그 설득을 했습니다. 네. 미국 가기 전부터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접촉을 했고 또 대구시당 위원장도 접촉을 했고 여러 데 사람들이 권유를 했어요. 저는 뭐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추경호 의원도 그 흔쾌하게 우리 원팀이 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 강성 보수층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대구의 투표율이 그래 안 높거든요. 국민의힘한테 실망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강성 보수 중에 이런 분들이 이준석 위원장이 호소하면 상당히 오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은 중도 쪽으로 조금 이게 정책적으로 확장해서 둘이가 원팀이 되면 네. 저는 상당히 그 둘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과 보궐까지. 그 지금 말씀은 이게 다 잘 얘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달성으로 이제 보궐로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정광재 대변인님, 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경선을 하면 알아서 살아 돌아와인 거 아닙니까? 제가 서정욱 변호사랑 대부분의 사안에 이견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0% 공감합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구시장 선거에서 기존에 컷오프 되기 전에 네. 여론조사 대부분 뭐 1, 2위를 달렸으니까 경선 시켜주면 본인이 대구시장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컷오프 됐을 때 서운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이렇게 지리하게 끌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컷오프 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 지역에 보궐선거로 나가는 것도 뭐 충분히 선택 가능한 답안지였으니까 결국엔 그렇게 됐지만 시간을 조금 허비한 측면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선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달성에서 네.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길 만한 다른 후보가 있을까요? 저는 뭐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의 카드는 다시 컷오프가 복원돼서 대구시장 선거를 뛰게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됐었을 때 플랜 B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플랜 B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해당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이고 그런 걸 충분히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는 뭐 경선을 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 공천 카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이진숙 대구 달성 공천으로 갈 거다라는 지금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정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이 후보 정리가 싹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종국 부원장님,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애가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애가 타죠? 좀 예상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무소속이 나오니 많이 문제는 김부겸 후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거든요. 네. 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컷오프 시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진숙 위원장한테 보궐 보내줄게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걸 끝까지 못 믿은 거예요. 끝까지 못 믿어서 버티고 그래서 야,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버텨서 끝까지 확인하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또 저런 분한테 국민의힘은 보고를 주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어차피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국민의힘의 패배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 전체가 제가 볼 때는 붕괴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라도 저는 대구는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정당 내에서 만들었던 거죠. 정당 내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네.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 1대1 만들었어. 국민의힘을 찍어준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쟁은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격차가 여론조사 많이 납니다만 15%의 격차는 2, 3일 내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캠프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 유권자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매우 김부겸 후보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의 내용들을 중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박빙이다. 이제 대구 선거는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예상됐던 바다, 뭐 새롭지도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김부겸 후보도 어떻게 또 다 알고 나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사무실 개소식을 어제 했습니다. 바로 이 추경호 의원이 확정된 어제 바로 했다라는 건데 그 대구 사무실 개소식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님 오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이 오셨습니다. 형님 모습 보내주세요. 김부겸을 응원을 하게
뒤에서 하겠습니다. 김부겸 얼굴을 앞세워서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김부겸이 당대표를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면 뒤에 서 있겠습니다. 김부겸은 가야 오랜 동지입니다. 쇠퇴하는 대구를 살리려면 큰 인물이 필요합니다. 김부겸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구가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네,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으로 지금 참석을 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거든요. 차 타고 가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려 KTX를 타도 한 2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여기를 49명의 현역 의원들이 다 내려가서 선거 사무실에 이 개소식에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영남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각에선 벌써 줄 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뭐 줄을 서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이른바 가장 핫플레이스가 이미 됐죠. 그러니까 대구는 국민의힘의 아성처럼 수십 년을 지내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내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력을 총 집중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많은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해 주면서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하지만 잘 선거운동을 치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김종욱 부원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전날 미리 와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일날 오면 되지 왜 굳이 전날 와서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 네.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자체가 영남 지역에서 위감을 가지고 오게 했었고 또 반감을 가지고 오게 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잘 몰랐는데 대구 유권자들 분 중에서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간접적인 지원,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쓰라면 옆에 쓰고 뒤에 쓰면 뒤에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김부겸 지금 후보가 2014년도에 출마했을 때 대구시장으로 그때 당에서 좀 말을 잘 안 들어줬어요. 근데 그랬는데 40% 얻었거든요. 그때도. 네. 지금 김부겸 후보가 아마 강력하게 요청했을 겁니다. 나의 방식대로 해달라. 대구 유권자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대구 미래, 대구 먹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들은 돈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입법을 갖고 오거나 정책을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김부겸 후보가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제가 다 명단 짤게요. 상임위 명단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대구 유권자 여러분들 필요한 상임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얘기할게요 정도의 상황이어서 네. 2014년 선거랑은 정반대 상황이 됐다. 전 그런 고려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근데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본인 총리까지 하신 양반인데 지원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구 선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제 정말 드디어 대구 선거는 총력전, 여야 없이 모두 총력전으로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저희 방송 시작할 때 4시에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 잠깐 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 제9회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31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 김영한 후보가 국민의힘 충청북도지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참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 아이러니입니다. 당에서 컷오프를 하고 가처분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결국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어요. 그럼 최초 컷오프는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당원과 네. 이게 충북 도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죠. 지금
근데 윤곽근 변호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윤어겐이냐 이런 데 여러 프레임 공격이 좀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보니까 100% 이게 현역 불패네요. 그러네요. 100% 이게 다 현역 이겼습니다. 네. 민주당은 거의 아마 현역들이 다 참패로 자기 물갈이 거의 다 됐죠. 민주당은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나쁘게 보면 이게 그 새 인물이 없어서 현역이 다 공천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본선에 가면요 아무래도 이게 또 현역 프리미엄도 있거든요. 인지도도 있고 4년 동안 얼마나 그게 다 선거운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물갈이된 민주당과 현역이 100% 공천된 국민의힘이 어떤 승부를 벌일지 앞으로 이게 흥미진진하다 봅니다. 네. 또 충북 이 도민들의 선택 아니겠느냐. 그럼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지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정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퇴하셨잖아요. 전남 광주 통합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시에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렸던 그 공천 결정 하나하나가 잘된 결정이었냐, 잘된 결정이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지금도 공관위원장 하고 또는 공천 관리를 다 일찍 마무리하고 광주 전남지사 선거에 뛰어들었겠죠. 당시에 했었던 그 정무적 결정들 하나하나가 정말 문제는 있었다고 봐요. 또 이 컷오프가 진행되려면 명확한 컷오프의 원칙이 있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컷오프 1, 2위를 자르는데 무슨 원칙으로 잘랐느냐. 이거 문제 제기하면 이렇다 할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이런 그 사달이 이루어졌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공관위원회 활동이 이제 5월 2일이면 경기지사를 확정 지으고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사소한 잘못들은 다 넘어서서 선대위가 빨리 구성돼서 선대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남은 기간이 불과 37일밖에 안 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6월 3일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국민의힘도 공천이 좀 마무리가 돼 간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사퇴를 하셨겠지.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하남 누가 가남. 네. 하남 누가 가남. 이게 이번 재보궐선거 핫플레이스죠. 근데 특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좀 더 핫플레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해관계자가 한 분 나와 계시기도 해요. 네. 하남 누가 가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나와 계신 이해관계자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제 올렸던 지인들과 산에 올랐어요. 약간 송영길 전 대표 패러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네요 하시면서 검단산 용남 하남가남이라는 걸 해시태그로 올리셨는데 여쭤봅니다. 네. 용남 하남가남. 그게 사실은 의문형이에요. 네.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분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남의 보궐선거가 열린부터. 생긴 다음부터 네. 뭐 제 이름이 남자로 끝나는데 용남, 하남, 가남 뭐 해갖고 밈처럼 도는데 네. 재밌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 선영이 그 검단산 부근에 있어서 벌초하고 그리고 등산하고 주말에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결론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건 제가 모릅니다. 이게 당에서 결정하는 그야말로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오늘 저녁 어쩌면 뭐 늦어도 이번 주 내로는 발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일각에서는 또 평택을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라디오 나와서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광재 전 지사랑 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당해서 뭐 돌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결과 평택을이 나와도 수용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당에서 이제 6.3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네. 타진하면서 그 출마 지역을 당에서 결정해도 되겠느냐고 하고 제가 뭐 얼마든지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느 지역을 선호해서 찍는 거는 없었고요. 당에서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네.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날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이게 좀 바로 옆에 계시긴 하지만 의식하지 말고 세 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정광재 대변인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남, 가남 제가 갈 것 같으세요? 요새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예측하면 네. 거의 맞는다 이런 오. 얘기가 있습니다. 네. 본인 피셜. 네. 본인 피셜. 저는 뭐 이광재 전 의원이 네. 하남 갑의 공천을 받을 것 같고 김영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택 을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뭐 평택 을이 김영남 전 의원에게 완전히 불리한 지역도 아니고 설령 거기에서 뭐 좀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에서 상당히 선당 후사 정신을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자리를 갈 수도 있고 2년 후에는 또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서 네. 평택을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전망을 하면서 제가 김 전 의원님께 드린 말씀은 있어요. 하남 갑에 가면 당선 확률 좀 높지만 평택 네. 을에는 당장은 좀 낮을 거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종욱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렵습니다. 전 옆에 계시니까 원하시는 땅만 보고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름 오르내리는 세 분이 제가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이 아마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당은 그러니까 개인들이야 네. 본인이 어느 곳에 가고 싶은 자기의 선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은 전체판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보궐선거판, 그다음에 경기도판 이런 것들을 쭉 수도권판을 보면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고 네. 당내 역학관계 구도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당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이 결정을 하면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수용하는 분들이 멋지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당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밀려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해서 당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진짜 용남, 하남, 가남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뭐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거면 제가 옛날에 했겠죠.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또 다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다 어디든 가시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100%뭐 평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광재 이분이 그 강원도지사를 우상호보다 여론이 낮진 않았어요. 근데 희생을 했잖아. 네. 이런 희생한 분을 이렇게 하면서 평택에 조국 대표가 쌓은 험지로 보낼 지가 없죠. 하나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는 1200표 차이지만 지금은 이게 국민의힘 지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1대1 구도가 되면 이게 그 하나면 민주당한테 편한데요. 따라서 그 이광재 지사를 그 하남에 주고 네. 여기 강원도하고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김용남 의원에게 왜 평택이냐? 딱 좋은 게요. 네. 거기 조국 대표하고 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조국 대표가 엄청나게 표창장 그때 뭐 운동학원 코링크 펀드부터 엄청나게 공격했잖아.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각이 서고요. 저기 그 김용남 의원이 원래는 국민의힘 있다가 저쪽 갔잖아요. 네. 거기에 유의동 의원들이 막강하거든요. 네. 즉 비슷할 겁니다 여론들이. 따라서 이쪽 표도 좀 가져가가 국민의힘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조국 대표도 각이 서니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최고 책임자잖아요. 아마 가장 고민하다가 그래도 양쪽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전략적으로 김용남 의원에게 정청래 대표가 픽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그래서 평택에 가더라도 당 대표급이거나 삼선급이거나 그 정도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은.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김영남 의원이 평택에서 당선되시는 걸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유의동의 당선을 바라죠. 다만 정청래 대표는 가장 확실한 카드다. 김용남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갑자기 훅 저는 들어가셨어요. 유의동의 당선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이 선의를 오해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 얘기를 쭉 들으신 김영남 의원님. 네. 평택이 이 다른 분들은 평택이 약간 더 많았어요. 그래 약간 각도 서고 뭔가 본인한테 좀 더 이 맞는 이후에도 쭉 봤을 때 좀 맞는 이 지역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아니 그런 의견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죠. 근데 이제 평택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선거 구도가 복잡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하고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또 출마했고요. 그리고 국힘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있는 데다가 민주당 후보 누군가가 결정되면 최소 5자 구도가 되는데 부산 북구 갑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크게 더 오래 단일화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구거든요.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기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그런 거는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평택을 좋은 것이죠. 예. 네. 아니 근데 또 이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이 하남 갑의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같이 넣고 당에서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윤미 변호사도 여론조사에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왜 장 변호사는 갑자기 들어간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기도에 공천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3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안갑, 평택을 그리고 안산갑 3군데가 있는데 뭐 안산갑은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누군가 출마 의사를 좀 번복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그 남은 지역구보다 한 명 더 예비 후보는 아닙니다만 잠재적인 후보를 더 넣고 돌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에서 상당히 플랜 B, C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좀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안산갑은 뭐 나온다는 사람이 많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안산갑 여기가 진짜 킬러 문항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그 포스터 같이 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무려 69명, 69명이나 됩니다. 누구냐? 김용전 부원장의 공천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69명의 명단이에요. 색깔이 왜 다 달라? 누구는 페이스북으로 지지했고요. 누구는 방송 인터뷰로 지지했고요. 누구는 기자회견으로 지지했고요. 누구 연설을 썼어요. 라는 게 하나하나 지금 색깔별로 다 이게 다르게 해서 다 지금 민주당이 166명이거든요. 166명인데 이 중에 69분이 김용전 부원장을 지지한다. 이거 김종욱 부원장님 거의 절반 가까이 공개 지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지도부에서 압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국회의원 60여 분 이상이 공천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한테도 진짜 이건 킬러 문항 같은 내용들이에요. 정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정답은 없습니다만 길은 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지선다라면 제가 볼 때 찍을 수 있는 건 2군데밖에 없어요.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찍을 건지 저기 찍을 건지. 그러면 찍은 다음에 찍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김영 전 부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아마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 아마 시나리오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게 된다면 계속 당 지도부가 얘기했던 영남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플랜 B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반대로 얘기해서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게 됐을 때 네. 당내에 저렇게 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의 집단적인 예를 들면 요청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랬을 땐 또 이게 또 당내 분란이 되면서 아마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야, 친명, 친청 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 문제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누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 시나리오는 나왔는데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네. 내부의 막판 고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공천을 못하는 거잖아요. 공천을 못하면 후보를 못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번 주 내에 저는 결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당 지도부가 져야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은 유권자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풀 때는 킬러 문항에서 어려우긴 한데요. 풀고 나면 또 속이 시원합니다. 뭐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 테니까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거 제가 네. 그 김용 보석 결정문 기사하고요. 네. 또 이게 확인해 봤더니 네. 주거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다 그래. 정광훈 목사나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도. 근데 주거 제한한 분이 뭐 출판 기념 전국 다 다니면서 이래도 이게 보석되는 겁니까? 그게 뭐 정진상이든 이재명 대통령 만나지 모르겠는데 다 만나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보석 조건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주심 대법관이 서경환 대법관이요. 작년 3월에 사건이 대법원 갔어요. 1년 2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 옛날에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10대 1로 파기환송될 때 그때 다수 의견인데 이분이 다수 의견 중에서 보충 의견을 쓴 게 뭐라고 썼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은 633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1년 2개월째 김용 눈치 보면서 이게 선고를 안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는 것만 해도 이게 문제인데 이제 김용 눈치까지 대법원이 봐야 됩니까? 이 사건의 쟁점이 간단해요. 구글에 그 위치 있잖아요. 이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1, 2심에 다 문제됐던 거잖아. 이것만 그냥 판단하면 되는데 1년 2개월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대법원이 문제예요.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못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주 벼르고 나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킬러 문항을 어떻게 풀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 결론은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통상 업무입니다. 통상 업무. 통상 늘 하던 거 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공개 일정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통상 업무라는 건지 일단 요 얘기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당 대표의 방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과드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과도합니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당에도 그리고 선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 장 대표가 만난 사람이 이 차관보급이냐 아니냐, 직책 부풀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성훈 대변인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준태 비서실장은 비판이 좀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정광지 대변인님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잘못한 거 대비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굳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이 비당권파가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른바 보수 언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이거보다는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서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뭐 일부 의원들 각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번 치러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침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동혁 대표 이대로는 안 된다. 내려오든가 뭐 당의 거름이 되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박준태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직책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돌이켜볼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2박 4일 간다 그랬는데 결국엔 8박 10일까지 미뤄졌고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정말 좋은 성과를 갖고 와서 국내 언론에 쏟아냈다면 잘했다고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사진 3컷으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나친 흔들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겠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언론들이 잘못된 게 직급만 따지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난 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취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직급이 낮아도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영향을 주는 이런 분들이 그게 차관 비서실장이 젊은 대학교 시절부터요. 보수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얼마 전에 그 암살 안타깝게 그 암살 당했던 찰리 크커 이런 분이 직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트럼프한테 절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무부에도 존 밀스 이런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사이버 선거나 네. 따라서 언론들이 만난 사람이 트럼프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걸 취재 안 하고 직급이 뭐 차관이냐 차관보냐 뭐 이게 사급이냐 여기에 너무 언론들이 본질을 못 보고 있다. 제가 알기로 비공개 12개 중에 저는 절반 정도 제가 들었는데 네. 엄청난 게 트럼프한테 절대 영향을 주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네. 이런 분들에게 다 비공개잖아요. 사적으로 영향을 주는 네. 따라서 공개를 못할 뿐이지 실제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김영남 누가 먼저 왜 벼슬이 높은 사람 안 만나냐고 시비 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 측이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캔슬하고 국무부 주요 인사를 만난다고 하면서 뭐 뒤통수 사진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차관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차관보 누구지 했는데 결국에 차관보가 아니었던 것이고 통상 차관의 비서실장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4급 공무원 정도가 그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글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면 백악관에서 근무하겠지 왜 국무부에 그것도 국무부 장관도 아닌 차관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뭐가 다 보안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와도 해외 순방의 성과나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당 대표가 뭔 비밀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비밀이야. 누굴 만났는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뒤통수 사진 한 장 제시하면서 이게 차관보라 중요한 사람이야. 뭐 차관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라고 하셨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박준태 비서실장이요. 당대표를 향한 내부의 비판에 도를 넘었다. 뭐 이 얘기 하던데요. 지금 당내 모든 분란의 불씨를 누가 자초했느냐. 어제 박준태 비서실장의 얘기는 뭐 어떤 절박감과 서운함에서 나온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을 남 탓을 한다라는 그런 아마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얘기였습니다. 네, 왜 자꾸 남 탓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또 배현진 의원은 또 뭐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미국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수습할 게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최근에 나온 일정 좀 같이 볼까요? 네, 일정 통상 업무 최고위.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상 업무일 수 있죠. 다만 지금이 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 금요일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만 SNS로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훈 대변인이 통상 업무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 못하고요. 대표께서 앞으로 당의 원로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고언을 듣고 판단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봤더니 지금 24일 금요일 날 서청원 전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그리고 어제는 김무성 전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김종욱 부원장님, 네. 이 만난 원로들의 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만날 수 있는 분들이기는 하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뭐 국정원 비밀 요원입니까? 미국과도 보안 사항, 그다음에 일상적인 행위도 다 보안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 때는 보안 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좋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전국 선거 또는 특정 지역 힘든 지역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거나 당내 예를 들면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조정을 해줘서 당대표가 존재하니까 선거가 굴러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리더십을 만들어야지 선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뭘 알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소재를 가지고 계속 뭐 민주당이나 상대 정당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언론에서 물어봤어요. 차관 복급이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미 국무부가 그랬잖아요. 차관 비서실장입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미 국무부한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을 준 게 예를 들면 민주당입니까? 무슨 특정 언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그렇게 답신이 왔을 때는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 인풋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할 때는 깔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계속 덮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얘기를 못 하니까 본인이 안 가시는 건지 아니면 오란 데가 없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다 통상 업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언론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매우 통상적이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래 써 있는 건 통상 업무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빨리 정리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갈 때마다 결자 해지해라. 그 얘기만 이선우 태하라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무슨 선거운동이 야당 자기 당 당대표를 공격하면서 선거운동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일주일, 2주일 더 가게 되면 오히려 지역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진짜 예를 들면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당의 원로들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 정광재 대변인, 예.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 대표예요. 네. 네. 뜻밖의 인물이네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나 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나 네.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특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 리더십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 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주 들어야 하죠. 올해 초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이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뭐라고 주문했냐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인의 생각과 당과 나라의 미래 분명히 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제명이라든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경청할 때 본인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본인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얘기만 듣다 보면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정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가 본인들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 조금 더 가까이 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나온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서정국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부르면 어디든 가겠다. 이게 사실 미국에 가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에 이게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원래부터 이게 김진태 후보도 쓴소리 엄청나게 결자해지까지 들으면서도 같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선거도 시기별로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대위 구성이거든요. 그럼 이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 선대위원장은 누굴 모셔올까? 어떻게 할까? 아마 이게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듣고 전부 쓴소리하는 분들이잖아요. 저기 장동혁 대표는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이제 여론을 듣고 아마 이제 조만간 선대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 선거 가면 전국에 어디나 이게 쓴소리 듣더라도 저는 이게 대표로서 당연히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끝까지 지휘하면서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도중에 그만두거나 사퇴는 없어요. 그리고 이선우 때도 없습니다. 네. 끝까지 장동혁 책임하에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는 이게 책임을 진다. 이런 이제 각오죠. 지금 돌을 맞더라도 부르면 가겠다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 쪽에서 지금 나온다라는 건데 말씀처럼 만난 면면이 다 좋은 소리보단 쓴 소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럼 가서 얘기를 듣고 근데 관건은 서정욱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를 듣고 못 들은 척하고 딴 얘기를 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쓴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 변화가 있는 게 관건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근데 쓴소리 중에도 이게 귀담아 들어서 실천하는 게 있고 네. 또 이게 그냥 물러나라 이런 쓴소리는 그럼 무책임한 거잖아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경청을 많이 해요. 의원들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인 이야기하지 주로 듣질 않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답답할 정도로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네. 의원총회 할 때도 한 발당 듣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는 더 있고 다만 이제 물러나라
뭐 이선우 대라 이런 거는 무책임하니까 그 소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머지는요 선대위 구성을 뭐 예를 들어 외부 인사보다는 당의 중진 네. 나경원이나 뭐 김기현, 안철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언하면 그런 걸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 무조건 이게 남의 말을 무시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잘 듣는 그렇게 잘 반영하는 이런 분이에요. 요거는 정광지 대변인 말씀 살짝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랑 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떤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들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건지 또 그렇게 잘 들어서 방미 성과라고 내세운 것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아냥 내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리더라는 사람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그 경청을 한 이후에 어떤 정치적 결론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서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의 정치적 방향성 정했잖아요. 6월 3일까지 자신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 치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6월 3일에 나올 6월 2일이죠. 6월 2일에 나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6월 3일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결과에 부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으면 누구도 뭐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요거 짧게 여쭤볼게요. 김종욱 본장님. 네. 이렇게 이 장동혁 대표가 가서 혼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일종의 어떤 전략으로 국민의힘에서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대표가 가면서 쓴소리랑 욕을 얻어먹는 선거운동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내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를 욕을 함으로써 우리는 정상인이고 장동혁 대표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유권자들이 그 당에 대해서 야 신뢰할 만해 좋아 선택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안 상황이고 통상 업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 같은 경우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저륜하겠다. 윤호개인하고 안 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듣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쌍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 이런 거죠. 네. 장동혁 대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공개 현장 일정은 무엇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